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사실 시장은 좀 크게 빠졌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는 3% 넘게, 코스닥은 4%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팔고 나가는 게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안에서 개인들은 나홀로 1조 원 넘게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합쳐서 1조 원 넘게 던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급도 안 좋고 모멘텀도 없는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줄 확실한 재료도 없고 수급 공백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간밤에 3% 넘게 하락한 나스닥 지수 하락 영향 고스란히 받으면서 오늘도 우리 반도체주 위주로 낙폭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하락 원인 진단해 보시고 또 앞으로의 전망 함께 살펴보시고 전략 현명하게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권부터 50위권 가운데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오르는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매번 8월부터 그리고 9월 초반까지 우리는 시장이 도대체 왜 내리고 있을까를 꾸준히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지금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나면은 9월이 지나고 나면은 언젠가 시장이 반등을 하면은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분석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KB증권 측에서는 시장이 왜 내릴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KB증권 측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선거의 불확실성,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당연하지. 2024 미국의 대선이 있는 거는 당연히 큰 불확실성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제 지표가 현재 불확실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건설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던 건설 지출 지표가 약간 꺾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 지출이 꺾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건설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는 것은 공장을 덜 짓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처음 집권하던 그 당시에 IRA 법안이 통과가 됐었고 칩스 법안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하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흐름이 약간 꺾인 겁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물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4분기에 어떤 대통령이 될지에 따라서 앞으로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현재 기업에서는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센텐스가 나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흥미롭게도 주문은 감소했지만 문의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주문은 감소했는데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4분기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를 기다리고 있다. 기업은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장비 구매 자금은 승인됐지만 4분기까지 프로젝트를 보류하다는 지시를 받았다. 라고 대답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될 것이냐, 공화당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 기업들은 이 장비를 구매하거나 혹은 이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현재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러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업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것은 4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엔비디아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함께 만나보시죠. 키움증권 측에서는 엔비디아가 떨어진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경기 불안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경기 불안이 왜 엔비디아랑 연결이 될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110% 넘게 올랐습니다. 그 말은 즉슨 거품이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결국에 거품이 꺾일
버티려면은 경기 불안에 대한 그 요소가 커지게 되면은 거품이 꺼지길 마련인데 그 첫 번째 요소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법무부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이 두 번째 소식은요, 사실 간밤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 26분 뒤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는 9%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몇 증권사에서는 내부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미국의 DOJ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선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화 강세입니다. 엔화 강세로 인해서 미국 증시 안에서 공매도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떨어진 것도 결국에는 공매도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이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 보시다시피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주가가 더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7% 넘게 떨어지면서 장중 한때는 이번 해 24만 8,500원대까지 올랐던 주가가 오늘 시장에서는 1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한미반도체와 같은 기업들도 현재 구간에서 이 8% 넘게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망도 안 좋은데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에 구리 가격에 대한 우려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표들이 결국에는 리세션을 좀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만삭스가 2025년에 구리 가격 전망치를 5,000달러 이상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2025년까지 구리 가격이 12,000달러 선까지는 돌파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는데 간밤에는 이를 뒤집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5,000달러를 하향하면서 2025년까지 전망치를 1만 100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이유가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 전망의 하향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상반기까지 나온 데이터, 여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석유와 구리의 수요가 중국 내에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고가 빨리 고갈하는 그 시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올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시장에선 당연히 우려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품 전문가로 굉장히 유명한 제프 커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당분간 구리의 가격은 톤당 8,500달러에서 9,500달러의 박스권 안에 머물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지표들이 경기 하강을 가리키고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와중에서도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4분기까지 봤을 때 2025년의 1분기까지 봤을 때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라는 증권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나오는 경제 지표들 잘 해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시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로는 인터넷 업종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와 네이버. 한때는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면서 국민주라는 이름도 가지고 갔었던 종목들인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고 주가가 처참하게 내려온 모습을 보면 이제 정말 이 기업들은 포기해야 하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하락 원인과 함께 주가 반등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성장주인 인터넷 업종의 주가가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는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전혀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장주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을 하지 못하면 성장에 대한 그림이라도 그려줘야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모멘텀이 전혀 없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커머스 성장 필요가 절실하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나왔는데 이커머스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이버가 2분기 매출, 영업이익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1%밖에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분기별 매출액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커머스가 등장하면서 국내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경기 부진까지 겹친 영향으로 경쟁이 더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고성장하고 있던 콘텐츠 사업도 경쟁 심화 속에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AI 사업도 하고 있는데 하이버 클로버 X 같은 경우에 경쟁사 대비, 특히 글로벌 경쟁사 대비 뛰어난 점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없다 보니 네이버
앞으로의 주가 상승세를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이 많이 심각한 상황이죠. 앞으로 하반기의 성장의 모멘텀을 찾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카카오의 매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고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기 때문에 이 가시성도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과 스토리 분야에서 신작 부재, 그리고 경쟁 심화로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헬스케어와 브레인, 엔터프라이즈 등 신사업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사적인 사업 개편을 시행할 것을 예고를 했는데 심각한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카카오의 주가 올 들어 33%나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적인 정말 변화가 필요하고 기업이 확 바뀔 수준의 환골탈태가 있지 않으면 카카오 역시 올라오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전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 정면 승부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광고 부문에서도 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 온라인 광고 시장이 네이버, 카카오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네이버, 카카오 매출에서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도 광고 매출이 75%를 차지하고 네이버도 40% 넘게 광고 매출을 가져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쉽지 않다라는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9월 광고 경기 전망 지수가 추석 휴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추석에는 통상적으로 광고 지수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고가 또 특히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한된 시장 규모 속에 온라인 커머스, 그러니까 또 특히나 요즘엔 C커머스가 대세인 알리와 테무 등 그리고 콘텐츠, 넷플릭스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까지 함께 경쟁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해외 업체 대비 국내 업체들의 경쟁률이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광고 시장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비 둔화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소비 둔화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 서비스업 지수 추이가 또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업 지수는 지난 2022년부터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보여왔던 지수인데 올해 들어서 꾸준히 한 자릿수대 성장률만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하락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산업 성장이 이렇게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하락에 따라서 멀티플 디스카운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광고 업황이 부진하면 여전히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요인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럼 해결 요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밸류에이션 지표로 봤을 때 밴드에서 역사적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책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거 같은 높은 밸류에이션 부여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합당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인터넷 업종의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좀 선행이 돼야 할까요? 먼저 주주 환원 확대, 효율적인 자본 및 리소스 배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텐데 카카오에서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과 함께 밸류업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을 좀 놀래켜 줄 만한 그동안 기대치를 뛰어넘게 해줄 만한 그런 정책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주가 반등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성장을 위한 모멘텀이 하반기까지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데요. 하지만 주가의 위치가 그래도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의미적인 변화가 나와준다면 그래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좀 트래킹을 계속해서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종에 대한 전망도 잘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도 2시간 동안 치열하게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상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낙폭이 많이 큽니다.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미국 경기 침체 공포와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등으로 전체 상장 종목 대부분 하락하는 등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블랙 먼데이 이후 한 달 만에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전날 미국 공급자 관리자 협회가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7.2로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제조업 PMI는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위축을 의미합니다. 이에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고 국내 증시에도 바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토큰 증권 법제화가 다시 가시화되면서 토큰 증권 발행 관련주가 전날에 이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 발행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핑거는 전일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상한가 부분까지 상승했으며 관련주로 분류되는 K옥션, 서울옥션 등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초 폭락이 만들어진 학습효과가 장중에 얼마만큼 발현되어서 하락을 제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러한 급락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예, HK 이노웨인입니다. HK 이노웨인은 대한민국 35 신약인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K캡을 필두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에서 K캡 품목 허가를 받고 해외 사업 확대로 실적 개선에 성공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 이전 또는 완제품 수출 형태로 45개국 이상 국가에 진출에 검증이 된 상황으로 HK 이노웨는 2021년 K캡의 북미 권리를 미국 파트너사로 이전했고 양사는 식도염 임상 3상을 진행 중으로 연내 종료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예정돼 있어 이후 FDA 허가 신청이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도 있습니다. HK 이노웨는 K캡을 바탕으로 올해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46,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보시고요. 손절가는 44,000원 잡으시고 목표가 5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HK 이노엔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LG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 지수가 3에서 4% 가깝게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 외국인들의 매수 덕분일까요? 1% 안팎으로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사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 관련주를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대거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 바로직스,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 꾸준히 매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카카오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선주,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플랫폼주도 오늘 시장에서 큰 폭으로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HLB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T팜, 세 번째로는 펩트론, 네 번째로는 ABL 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리노공업 이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제약 바이오를 여전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또 다시 한번 강력하게 탄력을 받았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JYP 엔터, 세 번째로는 오성 첨단 소재,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삼성 SDI,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기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 SK이노베이션 오늘 시장에서 배터리 3사 가운데서는 삼성 SDI 제외하고는 일제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LG, 네 번째로는 두산 로보틱스,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두산 관련주를 매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셀트리온 제약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덕산 네오로스, 네 번째로는 유니셈, 다섯 번째로는 월덱스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PSK홀딩스, 두 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연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오늘 시장에서 알테오젠, 쌍끌이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성광밴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 급락이 좀 거세지만 이 안에서도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가지 종목 준비하셨는데 오늘은 좀 오르고 있는 종목이 없어서 좀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저도 모르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옥션이 첫 번째 종목입니다. STO 테마주인데 STO 법제화 재추진 소식 들려오면서 토큰증권 관련 기업들 테마주로 묶이면서 주가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테마 형성하면서 K옥션이 10%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K옥션, 네,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을? 네, 지금 그 2시부터 김재섭 국민의힘 네.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국회 본회의관에서 의원회관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뭐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었죠. 국회의원에서 도봉구에서 국민의힘이 아마 최초로 됐을걸요? 그래서 거기서 돼서 좀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토큰증권이 굉장히 새로운 분야니까 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맡아서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큰증권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만큼 혁신적인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세미나를 통해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그 뭐 토큰 관련 교수님도 오시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 내용에 대해 사실 두 가지만 필요하거든요. 자본시장법하고 전자증권법 이 두 가지가 지난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가 그냥 뭐 그 계속 다른 걸로 이거를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계속 정부랑 계속 거부권을 주고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자동 폐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걸 다시 내놔서 이걸 통과를 시켜야지 그동안 증권사라던가 지금 토큰증권 업계에서 그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 플랫폼을 비롯하여 뭐 방송 그리고 무슨 보고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마련해 놓는 상태인데 이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법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발 법이 통과돼서 자신들의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2시부터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끝나면 또 이제 여러 기자님들이 인터뷰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뭐 장 마감 후에 아마 뿌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K옥션을 비롯하여 서울옥션도 마찬가지고 이 관련주들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던 이유는 계속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시일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좌초하리기에 처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일단 주식시장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 K옥션은 자회사의 투게더 아트가 있습니다. 투게더 아트, 아트와 함께하다. 그래서 미술 작품을 파는 건데 그 쿠샤마 야요이 일본 작가의 호박 펌프킨 유명하죠. 그 중에 노란 호박이 제일 비싸요. 네. 노란 호박에 검은 점 있는 그게 제일 비싸거든요. 네. 그 호박을 기초 자산으로 한 1호 상품이 95% 청약률을 보였어요. 이게 이 주식의 공모랑은 약간 다른데 주식의 공모 시장에서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걸 받으면
보통 이제 공모 청약 경쟁률에 따라서 배분을 받고 상장이 되면은 상장이 되는 주식시장에서 팔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시켜서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0억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나눠서 뭐 10만 원 단위로 나눠 가지고 여러 명이 배분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여기서 또 어디다 팔아서 그 수익이 발생되면 그냥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뭐 상장이 되어서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니에요. 공모주 청약하고 비슷한 단계를 거치지만 상장돼서 거래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원래 이 호박이 아니고 맨 처음에 다른 거였는데 다른 걸 자진처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게 사왔다. 그리고 그것도 그 왜 또 이상했냐면 투게더아트가 K옥션의 자회사잖아요. 근데 투게더아트가 그때 처음에 1호로 내놓으려고 했던 미술 작품을 사온 곳이 K옥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회사로부터 사온 거를 갖다가 다시 사람들한테 팔으려고 했던 거죠. 네. 그게 7억 얼마에 샀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이 되어서 철회를 하고 쿠사마 아요이 작가님 걸 갖고 왔어요. 이거는 K옥션에서 사오지 않았고요. 홍콩 경매 시장에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또 누구한테 팔면 무슨 개인 저기 수집가든 누구한테 팔아서 수익이 만약 나면은 그거를 수익 배분해서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지 콘도 작가의 작품 2호. 이 작품명은 광기의 지평선입니다. 청약률 83%. 청약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쿠사마 아요이의 호박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 그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 그 같이 그 보는 저기 전시회 동행 무슨 저기까지 있어요. 프로그램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아이들하고 보셨기 때문에 인지도 네. 높습니다. 그리고 3호는 기초자산 작품명이 무죄인데 이건 청약률이 62%예요. 그래서 연내 8개 이상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3개 정도 발행이 됐는데 일단 1호 호박에 비해서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대신에 처음에 생겼던 그 문제점들. 모회사에서 사왔고 그것도 비싸게 사와갖고 가치평가가 지금 애매모호한. 특히 미술품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이게 제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공모주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비교 기업을 대상으로 삼잖아요. 크래프톤이 상장을 할 때 월트 디즈니를 비교 기업을 갖고 왔다가 문매를 맞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업계에서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비교 대상 기업이 이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야겠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달라고 내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주관적이고 미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주 청약식으로 내놓을 때 뭔가 우리가 이해할 만한 작품의 어떤 그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아직 그게 자리 잡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상당히 어렵죠, 이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미술 작품에 대해서 야, 우리 애가 그린 게 저거보다 낫다. 저도 그렇게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바나나를 던졌는데 그게 비싸잖아요, 지금. 아시죠? 창문 밖으로 바나나를 던졌는데 네. 그것도 뭐가 비싸냐면 오히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더 짜부된 바나나가 더 비싸거든요. 예술의 세계. 그러니까 예술의 세계는 알 수. 그러면 이제 그걸 근거로 했을 때 이거는 뭐 사람들이 몇 번 밟았으니까 한 번도 안 밟은 것보다 10명이 발로 밟았으니까 더 비싸다. 사실 이게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크래프톤하고 월트 디즈니 비교한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마당에 이거를 지금 뭐 바나나가 썩은 바나나인지 깨끗한 바나나인지 노란 바나나인지 초록 바나나인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K옥션의 자회사 투게더아트가 이거를 계속 저기로 하고 있다.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열매미디어라는 회사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열매미디어라는 회사의 1호 그 공모주 청약했던 기초 자산도 쿠사마 아요이의 호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일단은 보통 사람들도 뉴스나 뭘로 접해서 조금 인지도는 있는 상태 걸 해야 그나마 흥행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 이 지금 미술 시장이란 것은 네. 일부분 뭐 MZ 세대들이 몰려가서 뭐 사진을 찍고 요즘에 난리다 하지만 그들도 MZ의 일부분만 지금 미술 시장을 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중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일단 대중적으로 이름이 굉장히 알려진 우리나라 작가 뭐 이중섭 씨 뭐 이런 유명한 작품들을 일단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들을 처음에 내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K옥션이 투게더아트를 통해서 미술품 조각 투자 시장을 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만약에 이번 회기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네.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뭐가 바뀌냐면은
뭐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HTS나 MTS에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같이 들어와서 편하게 HTS, MTS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통합돼가지고 지금 다 플랫폼이 따르거든요. 미술품 파는 데가 있고 카드 뭐 마이클 조던 뭐 스포츠 선수 카드 파는 데가 있고 농구화 파는 데가 있고 샤넬백, 에르메스 백 파는 데가 있고 와인 파는 데가 다 틀리거든요. 부동산 조합차가 있고 이거를 싹 다 한 덩어리에 모아가지고 토탈로 그 투자할 수 있는. 그럼 이제 조금 저기 할 수 있겠죠. 네. 미술품이 너무 애매하니까 미술품은 한 5% 미만으로 하고 뭐 금이나 뭐 명품 같은 거 막 50%뭐 30% 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도 하고 막 이렇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조각 투자로 꾸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활성화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그 애널리스트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분석 보고서도 점점 체계화될 것이고 가치 평가도 우리가 주식 시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처럼 가치 평가에 대한 어떤 정당한 그 근거들, 네. 기준들도 세워지게 될 것이고 네.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법이 법제화가 된다면 이제 K옥션에는 당연히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술 경매 사업, 미술품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성장성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제닉 들고 오셨네요. 제닉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입니다.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오늘 이렇게까지 급등한 이유는 뭔가요? 일단 화장품 중소형주가 괜찮은 흐름 가운데 제닉이 깜짝 상한가를 가고 있네요. 네. 제닉이 한동안 완전 잊혀졌었는데 지금 제닉의 최대 주주가 솔브레인 홀딩스. 굉장히 의외죠. 솔브레인 홀딩스는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네. 반도체 기업이 왜 이 화장품 마스크팩 업체를 갖고 있어? 굉장히 의아하죠? 네.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가 지금 며칠 전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제닉에게는 큰 다행입니다. 지금 7월 15일 날 공시 자료에 나와 있죠.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인데 제3자가 누구냐? 바로 대주주인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에게 제닉의 신주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자금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그 자금으로 제닉을 지금 살려내려고 지금 자금 수여를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제닉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왜냐하면 이걸 왜 버리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냐면 2015년도 9월 달에 솔브레인 홀딩스가 제닉 대표한테 주식 전량하고 경영권을 인수를 했어요. 지분 130만 여주에 699억 9,400만 주를 주고 이 당시 취득 단가가 43,680원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도 9,470원이거든요. 이때 인수한 가격에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주가가. 네. 지분율이 25.44인데 지금 들어가 보시면 한 33% 그 사이에 지분을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부터 주가를 보시면 2015년도 6월 달에 주가 고가상으로 43,600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4분의 1 토막 나는 동안 버릴 수도 있었는데 솔브레인 홀딩스가 오히려 안 버렸다. 이게 일단 제닉의 어떤 저기 뒷배고요. 그 뭐 저기 키다리 아저씨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이제 뒤에서 막아주다 보니 드디어 하나 터졌습니다. 원래 제닉이 마스크로 흥했었는데 마스크로 망했거든요. 마스크로 흥했다 마스크로 망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가 기초 화장의 전 단계 혹은 후 단계잖아요. 마스크팩이라는 게 기초 화장 전에 흡수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잠자기 전에 붙이기도 하고 근데 이 마스크라는 게 가장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중국 업체, 베트남 업체가 치고 들어가기 가장 쉬운 곳이죠. 거기다가 이때 사드 보복이 일어났습니다. 사드 보복을 아주 철저히 하면서 교과서에서 거차오를 계속 가르치면서 애국주의를 심어줘서 차이나 뷰티를 키웠던 그 시점이 바로 제닉을 솔브레인 홀딩스가 인수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고 그 당시에 하유미 팩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하유미 씨도 요즘 뭐 어떤 그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에 잠깐 그것만 나오지 저기만 나오지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지 않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하유미 팩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과거의 어떤 네임이거든요. 어쨌든 그 하유미 팩이라는 게 지금 그 저기였죠. 굉장히 하이드로겔 마스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으로 망했는데 그걸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번에는 뷰티 셀렉션이라는 업체에 제닉이 ODM으로 제공을 해서 바이오던스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
이게 아마존닷컴을 비롯하여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를 탄 거죠. 탈중국 그리고 친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터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닉이 아까 말했듯이 마스크팩이 가장 진입장벽이 낮아서 그것만 해서는 항상 원 아이템에 리스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가 왜 아예 반도체 업체인데 아예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솔브레인 홀딩스의 연결회사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진캠이라고 주요 사업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이라고 되어 있고 1997년 1월 달에 설립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진캠의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이 화장품을 제닉의 기초 화장품 라인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닉의 시아베리어인데 이 시아베리어가 모유 중에 초유, 맨 처음에 나오는 젖에 미량 함유된 성분인 시알릴락토스를 함유한 이 스킨케어 라인인데 이게 바로 솔브레인 홀딩스의 연결 대상 회사에 있는 진캠이라는 회사의 생명공학 바이오 기술을 접목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솔브레인 홀딩스가 그 15년도 이후에 7, 8년을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제닉을 포기를 하지 않고 지금 자금도 수요를 해주고 지금 북미에 마스크팩 잘 팔리는 거 저기 공장 세우라고 제3자 유상증자 배정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진캠을 통해서 생명공학 기술도 이전해주고 지금 끊임없이 보살펴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제닉은 키다리 아저씨가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는 이 열정. 그게 결국에는 오늘의 상한가로 이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대단한 그런 회사를 갖고 있는 제닉 살펴보았습니다. 네,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카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스는 공간인지 보안 플랫폼 개발 회사인데 보안 관련주라고 보면 될까요? 10% 넘게 네, 오르고 보안 있습니다. 관련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보안은 이제 인터넷, 모바일, 이런 백신, 안철수, V3 이게 떠오르죠. 네. 얘는 물리 보안입니다. 물리. 자, 대표적으로 S1 같은 거. 우리 아. 금은방 털려고 하면 S1에서 출동하시죠. 네. 물론 금은방을 5초 만에 털어버려가지고 3분 안에 출동을 해도 이번에 놓쳐버리는 지름. 너무 영악해서 잡을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를 그냥 돌진해서 금은방에 던져버리고 망치로 깨고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와,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카티스는 그런 S1이 영위하는 사업장하고는 약간 다른데 공공기관이라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수력 원자력 이런 발전소에는 뭐가 항상 쳐져 있겠어요? 우리 딱 떠오르는 거 발전소의 이미지. 뭔가 크게 돌아가고 있고 거기는 외부인 출입 금지가 되어 있고 철조망이 막 이렇게 꼬여서 있을 것 같죠? 네. 철책 같은데. 이게 오물풍선 관련주예요. 철조망에 관련돼 있으니까. 철조망에 그게 멧돼지가 건드릴 수도 있고요. 뭐 GOP나 GP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날 그 철책을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세월을 견디면서 나라를 지키시나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멧돼지가 건드릴 수도 있고요. 산골이니까. 그리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려서 센서가 흔들려서 작동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거 하나라도 보고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게 북한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 보안의 어떤 이 시스템이 도와준다는 것이죠. 카티스가 2023년 9월 26일 물리적 방어 보안 울타리 감시 센서로 활용할 수 있는 IHS 개발을 상용화했습니다. 이게 한국수력 원자력하고 공동 개발한 건데 아까 말한 대로 그거예요. 동물이 건드린다던가 기상이변으로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탐지가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진짜로 침입자가 울타리를 건드렸을 때만 감지할 수 있게 빅데이터로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한 인공지능을 여기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오류는 줄이고 정확하게 침입자를 탐지할 수 있는 이 시스템. 그래서 이 시스템을 2023년 9월 26일 날 상용화했고 올해는 2024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그 감시에서 상황 조치까지 나갈 수 있는. 네. 그 감시가 있으면은 그거를 바로 통제기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경고 조치를 한다던가 출동 요원을 출동시키는 상황 조치까지 이어지는 종합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보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이제 오물풍선을 막 날렸을 때 바로 캐치해서 위험을 안전해줄 수 있는 카티스의 시스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티스 앞으로의 중요성 더 커지고 있는 회사 같은데요. 주가 측면에서도 잘 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한미약품과 관련된 이슈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좀 개요부터 짚고 갈까요? 네, 이제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한미약품 그룹이 한미약품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둘로 쪼개질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뭐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뭐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이 모녀지간인 이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그룹 부회장이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 이우현 회장의 OCI 그룹과 통합을 추진했는데요. 형제 관계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이에 반발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모녀 같은 경우에는 임성기 회장이 2020년 8월 별세한 이후에 이 상속세 이슈가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제 통합을 추진했는데 이제 임종훈 형제 같은 경우에는 통합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 하면서 이제 반발하면서 좀 지분 싸움도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분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모녀와 형제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불붙고 있는 상황인데 갈등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커진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별세를 하면서 상속세를 좀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 상속세가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뭐 이제 당장에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OCI 그룹과 통합을 통해서 좀 뭐 지분을 넘기고 뭐 다시 그 뭐 증자를 통해서 좀 자금을 확보하면서 네. 그 자금을 통해서 이제 상속세를 좀 납부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형제 측에서 이런 소식을 뭐 전달받지 못했고 뭐 통합에 대해서 좀 우리 한미 전통 뭐 이어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발하면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형제와 이제 모녀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는 지난 월요일에 이사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어떠한 안건들이 좀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네, 이제 한미약품 말씀해 주신 대로 월요일에 이제 이사회를 개최했는데요. 네. 이사회에서 이제 임종윤 사내이사의 단독 대표이사 선임안이 논의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제 임종윤 사내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8일에 이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한미약품 내 인사팀, 법무팀 신설을 추진하자 반발하면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임종윤 이사 측에 따르면 이제 박재현 대표의 인사가 이 이사회를 무력시키는 것이며 또 이제 이사회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제 박 대표 자신을 이제 북경 한미약품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한 점을 좀 문제 삼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이 부결되면서 한미약품은 박지현 대표 체제로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됐고요. 사실 이날 이사회 결과 자체는 이미 예견됐다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현재 이제 한미약품 이사회 구도 자체가 7대3 정도로 이 모녀지간 그리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이쪽 편이 3인연합이 좀 7로 강하고 형제 측이 한 3 정도로 이미 3인연합이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 안건은 부결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이미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안건들이 좀 이번 이사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한미약품 내 인사팀 그리고 법무팀을 신설을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보니까는 반발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던 겁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회사 운영할 때 당연히 인사팀, 법무팀 하는 거 그죠. 사실은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한미약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인사 업무를 거의 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에 대한 인사도 한미사이언스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었던 셈인데요. 근데 이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지주사에 위임해왔던 인사 부분을 독립시킨다는 의미로 이렇게 신설하게 된 거고요. 또 인사조직도 별도로 신설하면서 사실상 독자 경영을 알린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좀 담겨 있었다고 보여지긴 하고요. 당연히 이제 인사 권한이 있는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약품의 박 대표가 이런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고 인사에 대한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이제 임종훈 대표 같은 경우는 박 대표의 직위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시키기도 했고요. 업무 범위도 이제 팔탄공장 제조 업무로 제한하면서 좀 논란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각자가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한미약품이 이제 중국 시장 유통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자 좀 카드를 쓴 느낌이더라고요.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유통을 새로 체결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안에 좀 숨어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먼저 설명드리면 지난 3일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제약기업 중 하나인 상하이 의약그룹을 통해서 이제 자체 개발한 의약품 7종을 현지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약품은 뭐 인후염 치료제 모겐, 비강보습제 코엔, 소염진 통제 등 7종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단순한 유통망 확보 그 이상의 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동안 이제 임종윤 한미약품 이사가 회장으로 있는 코리그룹의 자회사가 한미약품의 중국 자회사인 북견 한미약품 의약품에서 이제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임종윤 사내 이사 같은 경우 이제 한미약품을 압박하기 위해서 좀 북경 한미약품의 거래를 끊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협상의 우위에 점하기 위한 카드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하지만 이번에 한미약품이 자체적으로 유통망을 좀 확보하게 되면서 이 임종윤 이사의 카드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가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좀 그 속뜻을 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카드가 안 먹힌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은 갈등은 계속해서 좀 점입 가격으로 계속해서 좀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는 가족 간에 뭔가 화합이 있거나 화해가 있어서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요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정확하게 이게 어떠한 구조입니까? 이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한미약품그룹의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고향 그리고 고교 후배인 이제 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인데요. 그동안 이제 한미그룹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뒀지만 최근에 이제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좀 경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12%를 가지고 있었던 신 회장이 7월 3일 이제 송영숙 회장과 이제 임주현 부회장과의 이제 지분 거래를 통해서 444만 주 이제 금액으로는 1,64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수하면서 이제 한미사이언스 일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신 회장의 지분은 이제 19%, 약 19% 정도 되고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12%, 그다음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9%, 임주현 부회장이 9%, 송영숙 회장 6%인 만큼 사실 이 신 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키맨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일단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신 회장의 최근의 결정들이 또 어떠한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최근 신 회장의 결정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3월달에 이제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총에서 OCI 그룹과 통합을 반대하는 형제 측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당시 이제 2%포인트 차이로 승리하면서 그룹 경영권을 장악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에 열린 주총에서는 이 송 회장과 임 부회장과 함께 3자 연합을 구성하면서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개편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힘을 실어줬고요. 실제로 이번 주 이제 월요일에 있었던 한미약품 이사회에서도 신 회장이 이 박 대표 한미약품의 현재 박 대표 측을 지지를 하면서 이제 한미약품의 독단적인 경영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보니까는 모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분석들 나오는데. 네. 모녀가 어떠한 좀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을까요? 모녀 측도 이제 신동국 회장 최대 주주만큼 이제 협력해가지고 같이 맞선다는 계획인데요. 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먼저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3명을 새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이제 임시주총을 지난 7월 29일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개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해당 임시주총이 좀 열릴 경우 경영권 분쟁 2라운드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앞타바이오와 관련된 이슈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좀 꽤 많이 올라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10,0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1% 넘게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업입니다. 보니까는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라든지 재무 상태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제 또 신경을 쓰게 된 거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매출과 뭐 재무 상태 개선에 굉장히 뭐 그죠.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에 관리 종목 지정 유예 기간이라는 것이 종료됐기 때문인데요. 이제 apta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매출을 좀 안정적으로 높여가고 있고, 지난달에는 자본을 늘리는 등 재무 상황을 개선하면서 이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리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됐었고 보니까는 apta바이오라는 이 기업이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보니까 상장을 했더라고요. 이 개념들이 조금 새로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이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일반적으로 코스닥 상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매출 30억 원, 뭐 최근 3년 내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 법차손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본의 50%를 초과하거나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위험성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런 조건들이 한 5년 동안 유예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 apta바이오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이 기술 특례 제도를 바탕으로 상장했기 때문에 지난해 이 관리 종목 지정 유예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이제 매출 30억 원과 이제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차손 조건을 좀 충족해야지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pta바이오 이제 좀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바이오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apta바이오와 같이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은 사실상 기술을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5년간의 유예를 해줄게, 이렇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기업들이 5년 있다고 해서 그 이후에 막 엄청난 실적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apta바이오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은 뭐 매출이 없지만 그 연구 개발의 가능성이나 기술에 대한 뭐 가능성, 그런 걸 바탕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오 기업들이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apta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을 살펴보면 2020년에 3억 원, 2021년에 2억 원, 2022년에 이제 4,800만 원, 작년에 3억 원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는 유예기간 종료 매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17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올해 이제 매출 30억 원까지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pta바이오에 따르면 이제 8월까지 누적 매출이 한 25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과 펫케어 제품을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면서 매출이 점차 늘고 있어 올해는 뭐 매출액 35억 원에서 40억 원까지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출은 문제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출만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 비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차손 50% 요건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뭐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apta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에 전환사채와 전환 우선주 184억 원에 대해 전환 청구를 했는데요. 이제 apta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8월 말 전환사채 389억 원과 전환우선주 111억 원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바 있습니다.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 발행 1년이 지나서 이제 일부 투자자의 보통주 전환 청구에 따라서 전환사채 73억 원과 전환우선주 111억 원이 보통전환주로 전환된 것인데요. 이번 이제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으로 인해서 재무상 자본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까지 이뤄지고 있어 이 조건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재무구조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pta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본은 증가하고 있고 부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자본 대비해서 50% 이상의 세전 손실은 좀 비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법차손 50% 뭐 결국에 자본이 커질수록 이게 비율이 낮아질 수 있기 그죠, 때문에 네. 이제 뭐 자본이 커지는 만큼 좀 더 안정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관리 종목 지정 유예 조건에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뭐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난다는 점 외에도 이제 현재 주가 대비 전환 가격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전환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주가 상승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타바이오의 전환 사채와 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 변동에 따라 7개월마다 이제 전환 가격 조정이 가능한데요. 이번에 전환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말에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 가격 조정이 반영된 것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이제 현재 주가 수준을 유지한다면은 전환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 말 이제 전환 청구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기 상환에 대한 재무 부담 완화와 자기 자본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재무 구조 개선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타바이오 측에서는 아직 상당수의 미전환 전환 사채 물량이 남아 있고 전환 사채 콜옵션 20% 물량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월까지 전환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전환에 따른 오버행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타바이오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다가오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IFA 2024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IFA 2024는 유럽 최대 규모 가전제품 및 IT 전시회인데 IFA는 세계 3대 테크 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 큰 행사입니다. 다양한 가전 신제품 발표 및 기술 시연회상으로 전통적으로 유명한 행사인데요. 올해는 139개국 2,2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게 되고요. 예상 방문객이 18만 명 이상 몰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 100주년을 맞는 IFA 2024, 이번 해의 주제는 바로 모두를 위한 혁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KT, 바디프렌드 등 127개 기업이 출격하게 됩니다. 이번 IFA 2024에서 하이라이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AI 중심의 혁신 제품이 대거 출품될 것으로 보이고요. 5G와 연결성 기술의 확대도 기대됩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혁신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신기술 기원과 스타트업 존이 마련되는데 이 스타트업 존에서 우리나라 기업 KT가 10개의 협력사를 또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스마트홈과 IoT의 진화도 기대가 되는 부문인데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표로 AI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홈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푸드플러스를 전면에 내세울 예정인데요. 삼성푸드플러스는 식생활 관련 AI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진으로 관리하는 식재료 인식 AI 서비스인데 장을 본 후에 사진 한 장을 찍으면 이를 앱이 인식해서 유통기간이 짧게 남은 그런 음식을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사용자의 건강 목표와 식습관, 취향 등에 맞춰서 맞춤형 레시피도 추천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 레시피에 맞게 오븐과 인덕션 조리값도 자동 설정해 준다고 하니까요. 정말 똑똑하게 현명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LG전자는 AI 집사 신큐온을 선보이게 됩니다. AI 집사이자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신큐온을 통해서 24시간 TV와 냉장고 등 집안 가전을 서로 연결해서 각종 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생성형 AI를 탑재해서 친구와 대화하듯이 쉽게 소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청기 좀 조용하게 해줘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친환경과 고효율 가전 신제품을 대거 전시한다고 합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글로벌 AI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식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이제 함께 하는데 시장이 진짜 어렵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3% 넘게 하락세, 코스닥도 3.7%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을 넘게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외국인들 1조 원 가깝게 던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진짜 어려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이 뭐 저점 매수라고 생각을 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박수범 대표님 먼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해외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라든가 지금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니 많이 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CPI에 대해서 관심성은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들이었고 워낙 소비자 물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CPI를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 현재는 CPI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 지표가 좀 중요하다는 거죠.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냐, 경기 침체가 들어가지 않고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냐라는 관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번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안 좋지 시점에서 않을까요? 대표님은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오래되었죠. 오래되었는데 산전수전 공전 다 겪어봤지만 요즘 시장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CPI라든가 PPI라든가 이런 선행지표를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관심도 없었던 부분들이 이제 선행지표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물론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패드 쪽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미국 쪽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 트렌드도 그렇고 너무 빠르게 지금 현재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럼 만약에 경기 침체 아니면은 시장 반등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다이내믹한 반등은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그나마 지금 M7 종목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좀 살아있는 게 아마존이랑 애플입니다. 그 외에 보면 이미 지금 현재 급하게 안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그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고 기술적 봤을 때도 이평선들을 다 지금 현재 꺾여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6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어떻게 또 시장에서 또 어떤 내용이 좀 나와줄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도 많이 사용되는 이제 유통업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AI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애플이랑 아마존 빼고는 M7 쪽에서는 우리가 크게 기대해 볼 만한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게 반등이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고용 지표가 예상치에 좀 나온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단기간에 쇼크를 8월 달에도 쇼크를 한번 받았죠. 블랙 먼데이에 한번 받았고 이번엔 두 번째인데 두 번째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들이
당분간은 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뭐 다이내믹한 반등보다는 좀 더 시장을 좀 바라보고 관찰하고 대응하는 흐름들이 좀 지속되지 않겠냐. 뭐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밸류업 관련된 이제 지주사도 좀 움직이기도 했지만, 근데 그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 내리잖아요. 네, 오늘 다 내려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네. 저희 바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내면은 네. 시장 안 좋고 다이내믹한 반등 나오기 어렵고 시장 네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시장 관망하는 게 더 맞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가지고 오신 기업이 전 박수건 대표님께서 너무 네. 혹시 비난이나 비판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뭐 비판하셔도 상관없는데. 네. 그래도요. 자, 삼성전자를 제가 가져 나온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차피 하반기에는 이미 지금 다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건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뭐 HBM 관련해서 뭐 지금 현재 뭐 HBM3 8단에 대해서 이제 납품한다 뭐 트랜스포드 쪽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뭐 그뿐만 아니라 뭐 12단에 대한 부분들도 뭐 앞으로도 얘기가 나올 거고. 근데 이 HBM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클라이언트가 계약이 이제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이기 때문에 HBM이 뭐 쇼티지가 발생한다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D램도 마찬가지고 뭐 낸드도 마찬가지고 다 분기별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또 한편으로는 레거시 쪽이 중국에서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지속되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싹쓸이 하는 분위기에 D램 가격이랑 낸드 가격이 좀 올라갔던 거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 말도 맞는 얘기예요. 그 말도 맞는 얘기인데 그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해석하는 일반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HBM 생산 라인을 좀 많이 이제 깔면서 인한 D램이라든가 낸드에 대한 이제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생산 라인이 좀 줄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레거시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까지 합치면은 지금 가전제품이랑 스마트폰까지 합치면은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에서 61%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매출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반도체 쪽이 워낙 또 강력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주긴 하지만 아무튼 뭐 이번 달에 뭐 독일에서 IFA 또 2024가 또 세계적인 가전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AI 칩이 들어간 뭐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여러 가지 가전 제품들을 선보이고 그에 대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집중화 된다면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크게 빠지는 분위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뭐 삼성전자 지금 현재 비스포크라든가 어브젯에 대한 프리미엄 제품, 가전 제품에 대한 관심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7만 원에서까지 내려왔어요. 뭐 이 정도 7만 전자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7만 원에 딱 걸려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저는 더 내려가더라도 단기간에 다시 한번 더 반도체 쪽이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7만 원 정도는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현재 뭐 7만 원에 매수한다 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단기적인 7만 원 이상의 상승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자면 뭐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은 조금 우리가 체리 피킹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워낙 좀 크게 빠지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꺾였습니다. 이럴 때는 반도체가 뭐 끝난 것 같지만은 레거시 쪽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안에서는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저점 매수의 구간은 맞는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수 AMS인데 오늘 같은 급락장 속에서도 시세를 지켜내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말 그대로 시세를 좀 잘 지켜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 보았고요. 일단은 현대차와 한국 GM의 1차 협력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전년도 일단 뭐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달성이 됐는데 올해는 이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조를 지금 1분기, 2분기 이어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반기 매출액만 1,778억으로 1.5%나 증가가 되었고 영업이익은 5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6.8%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최고 실적을 올해도 갱신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 뭐 글로벌 고객사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 좀 주력을 한 게 현재 이제 실적 성장에 상당히 좀 요긴하게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7월부터 차세대 플랫폼을 신규 수주를 하면서 EV 품목을 이제 1차적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 오는 12월에 2차 그리고 4차 하이브리드 품목 공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 실적 성장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또 이 회사의 대표의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우리가 좀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또 들려왔는데 KF-21향 항공 전용 추진 시스템 모터 인버터를 개발을 완료를 해서 이제 인증 및 테스트 중에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잘 테스트가 완료가 될 경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항공 전용 모터 인버터 양산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향후 이 기술 때문에 이 전동 수직 이착륙기 생산 밸류 체인에도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서 이제 항공기 부품 쪽으로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좀 이렇게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는 거 보니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우리가 좀 이렇게 현재 이 시장 하락력을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나와 보았고요. 뭐 지금 가격부터 그냥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빠르게 찍을 수 있는 정도 자리는 1차적으로는 한 3,6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한 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수 AMS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 하락세. 크래프톤은 주가는 사실 안 좋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워낙 주가는 안 좋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도 안 빼놓고 샀네요. 보니까 크래프톤의 주가가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언젠가 한번 반등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뭐 게임주가 지금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이제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넷마블도 마찬가지죠. 다들 보면 이제 주가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매일매일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 뭐 저는 그 중에서도 크래프톤을 좀 가지고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에 대한 흐름들인데 다크앤다크라든가 인조이를 올해 하반기에 좀 나와주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한 단계 레벨업되는 성장성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고요.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조정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어요. 자, 조정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고 22평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이 매도 물량 소위 얘기해서 차익 매도 물량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조정을 받았는데 차익 매도 물량이 크게 안 나오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재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바라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한 내일이나 이번 주 안으로 29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라면 한번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위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보게 되면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8,600억 정도, 8,600개 정도 주식을 좀 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보면 계속해서 단 며칠 또 이틀 빼고는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크래프톤 앞으로의 상승 분위기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지금 넷마블도 마찬가지예요. 분기적으로 1,000억을 넘은 적이 올해 처음이었는데 2분기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넷마블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꾸준합니다. 기간은 좀
좀 약간 좀 거리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펄어비스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가 지금 현재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리고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그 중에서도 저는 크래프톤을 좀 바라봐야 된다. 크래프톤의 조정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크게 내리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 뭐 주식이 좀 내려가는, 주가가 좀 내려가는 기업들 매수해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크래프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라는 의견을 박수관 대표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고 최근에 또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애플이 다가오는 9월 9일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새로운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 핵심은 애플의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되는 첫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10월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AI폰이 아닌 그냥 아이폰을 썼던 유저들이 대거 이동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챗 GPT를 접목한 음성 비서 시리즈, 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똑똑한 시리의 경우에는 내년에나 서비스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 서비스가 좀 늦어지면서 AI를 본격적으로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기대치를 좀 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상반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애플은 하반기 아이폰 16 시리즈 출하량을 목표를 최소 9천만 대 이상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작인 아이폰 15 대비해서 10%가량 더 많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해서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이노텍입니다. 아이폰 16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기판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전체 매출의 비중이 80%가 애플향을 넘을 정도로 애플의 의존성이 큰 회사입니다.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폴디드 줌이 확대 적용되면서 카메라 모듈의 평균 판매 단가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폴디드 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카메라 모듈 대비 가격이 3배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영업이익 200억 원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H 역시나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인데요. 아이폰 16형 경연성 인생 회로 기판 RF PCB를 생산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화전자의 경우에도 관련주로 엮입니다. 자동 초점 장치, AFA와 손돌림 방지 장치인 OIS 부품 등을 공급하는 회사로 최근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16, 사상 첫 AI폰인 만큼 시장에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이렇게 얼마나 똑똑한 모습을 보여줄지, 얼마나 매력적이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평가에 따라서 관련주의 주가 향방도 또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오늘 시장에서 2.8% 하락세,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니까는 오늘 1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 연이어서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종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시장에서 저점 매수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 20선 위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살짝 지금 터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20선 자리까지 좀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이제 최근에 실적도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냈는데 올해도 전년도 실적을 넘어서는 그런 실적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향후 좀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이번에 8월 카지노 매출액이 80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1% 정도 증가가 되었고 또 8월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해 이 카지노 드롭액이 6,675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23.1%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일본 VIP 드롭액 증가세가 좀 주요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좀 일본이 이 주말과 이어진 공휴일이 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행 수요 및 카지노 수요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파라다이스가 단기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증시가 좀 강력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파라다이스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오늘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한 200원 정도 더 조정 들어오면 한 11,000원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렇게 좀 20선 위에서 거래량이 한 전일같이 좀 강력하게 터졌을 경우에는 20선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을 최근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상승력은 한 12,3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재차 상승이 나올 경우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좀 보시되 조금 더 길게 노리시는 분들은 2차적으로 대략 한 13,300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보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파라다이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5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입니다. 오늘 주가 하락폭이 좀 깊습니다. 6% 가깝게 하락세 2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가지고 오셨어요.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그만큼 좀 조정이 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서서 대표님께서 이제 애플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뭐 아이폰 16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발표를 9월 10일 하죠. 그리고 출시는 9월 20일부터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수혜주로서 LG 이노텍이라든가 BH라든가 자화전자라든가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물론 어제부터 해서 어제 오늘까지 해서 이틀 연속으로 좀 낙폭을 좀 키우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작년에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총 판매된 개수가 7,500만 대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00대에서 대략 1억 대까지 판매가 될 거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주문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뭐 지금 LG 노텍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 때문에 좀 내려온 거지 동사의 어떤 상승할 수 있는 펀더멘탈이 사라지거나 모멘텀이 없다라는 건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자면 오히려 지금 LG 이노텍이라든가 그리고 BH도 마찬가지로 자화전자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고 중국의 하웨이에 폴더블 산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대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웨이는 기대감이 없고 애플의 아이폰은 기대감이 있는데 모멘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오로라입니다. 1% 하락세 5,48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박정지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로라 캐릭터 왕구 및 캐릭터 컨텐츠 전문 기업이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590억인데 이 회사의 2분기 현금성 자산이 232억이에요. 충분히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순자산 가치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현재 자본 총계가 1,4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빠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지난해 6월 미국 프리미엄 유아용품 브랜드 메리 메이어를 인수를 하면서 지속적인 외형 확장도 이루어내고 있고 또 많은 유명 IP 자산이 있습니다. 그 유후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돼서 전 세계 반영 중에 있고 산리오 캐릭터즈, 카카오, 라인, 푸바오, 핑크퐁, 아기상어 등 다양한 많은 IP 자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오로라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의 소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한국 증시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하락이 우리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8% 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인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쪽의 매도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좀 매도가 이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매수 주체는 개인만 좀 시장을 좀 받아내면서 제한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일본에서도 다시 한번 엔캐리 쇼크가 좀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금 4% 넘게 좀 하락한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이러한 하락폭이 좀 지지받기 위해서는 일본 증시의 좀 지지대가 좀 확인이 되어야만이 좀 종목에 대해서나 공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난번 같은 큰 쇼크는 아닐지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캐리 자금에 대한 우려감들과 미국에 대한 반도체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들은 주 후반에 있을 금융 고용 지표 발표 전까지 좀 등락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엔화와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영훈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기술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양시장 3%대 약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 뒷부분에 더 말씀드리긴 할 텐데 네. 오늘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지수가 폭락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떠올랐었던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반면에 지금 증시 대기성 자금은 쌓여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증시 불확실성을 키울 만한 여러 이벤트들도 있고요. 특히나 빅 이벤트들이 이번 9월 달에 산재에 있는 만큼 증시 불확실성을 좀 더 키우는 요인으로 부각이 됐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해서 반등 트리거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지만 일일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증시 방향성 탐색해 나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워낙 거래 대금이 메말라 있는 상황, 여기에다 주도주도 부재하고요. 상승 동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결국에는 동반 약세, 큰 폭의 약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3% 내린 2,583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역시 3.74% 크게 밀리면서 731.96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급 공백이 좀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약세 이어가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세 보이지만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도 물량 강하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해 보겠습니다. 네, 9월 4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8월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았는데 9월 들어서 시장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이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썸머 랠리를 기대를 했지만은 썸머 랠리도 오지 않았고 9월 시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 안에서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사실 신고가를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한국 증시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반등 흐름이 나오기는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업종이 움직이기는 했지만은 진짜 문제는 상반기에 많이 움직였던 업종 자체가 크게 무너졌다라는 건데요. 간밤에 엔비디아의 급락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급락 흐름을 보인 것도 결국에는 시장의 급락에 한몫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마켓 스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마리화나 쪽이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오늘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나 혹은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나 일제 하락세입니다. 상승한 업종이 하나도 없네요. 교육이 1.5% 하락했고 헬스케어가 1.6% 하락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장은 어느 쪽이 덜 하락했느냐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교육주가 또 잘 갔고 헬스케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은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저희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미용기계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았는데 오늘 시장에서 1% 조정, PBR 관련 업종도 1.8% 조정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멘트 업종이 2% 가깝게 하락세, 그리고 전체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업종이 0.47% 약보합권, 금융업종이 0.97% 하락세, 전기가스 쪽이 1% 하락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통신업종, 방어 쪽이 그나마 조금 버텨줬고 금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나마 조금 버텨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이 3% 이상 급락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해서 무려 83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시간 흐름을 보시면은 9시부터 3시 반까지 꾸준히 내렸습니다. 만약 시장을 하루 종일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계속해서 수익이 좀 흘러내렸다는 부분을 확인하셨을 수 있을 테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7% 이상 하락 흐름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731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진짜 문제는 오늘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 8%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5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 올해 고점이 24만 8,500원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주가가 확실히 고점 대비해서 좀 크게 빠진 상황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왔고 경기 하강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모멘텀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급하게 올라왔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 전반적으로 급락 흐름이 나왔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 하락세. 그나마 지수를 이겼던 쪽은 LG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입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자,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도 3% 넘게 하락세, 기아가 1.9%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KB금융도 4% 가깝게 하락세, 포스코홀딩스도 3%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일제히 급락세입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닥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수는 사실 코스피보다 더 빠진 건데 다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업종별이라든지 종목별 희비가 확실히 좀 엇갈리는 모습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올젠 5% 넘게 빠졌습니다. 최근에 시가총액 1위권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에코프로 BM이 2.4% 넘게 하락세, 에코프로가 3.9% 하락세, 그리고 HLB가 그나마 오늘 시장의 지수를 좀 아웃퍼폼하는 이 흐름을 보여줬는데 1%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86,000원대, 엔캠이 6% 이상 하락하면서 이번 주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어느 정도 좀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클래시스가 그나마 좀 지수를 아주 강력하게 이겨냈습니다. 피부 미용 기기 쪽에 오늘 시장 전체 업종 대비해서도 1% 하락하는 등 그나마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클래시스가 오늘 강보합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51,900원대. 원래 클래시스는 시가총액 9위권에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이 워낙 크게 빠졌다 보니 사실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7위권까지 진입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5% 넘게 하락세, 휴젤 5% 넘게 하락세, 삼천당전 6% 넘게 빠졌고 셀트리온 제약이 2% 하락하면서 67,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간밤 나스닥 3% 하락 폭락했던 것에 영향 고스란히 받으면서 직격탄을 맞은 우리 증시 결국 동반 3%대 양대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첫 주가 정말 쉽지가 않네요. 네. 어려운 시장 이어지고 있는데 더 문제인 게 약간 어떤 모멘텀을 봐야지 어떤 부분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좀 전망해 봐야 할까요? 그동안 이제 지수를 방어를 해왔던 밸류업 관련 종목들도요. 오늘 금융주들 대거 하락세가 네.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 그나마 테마성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었던 게 품절주, 시장이 항상 안 좋을 때마다 올라가는 품절주 3인방이 있는데요. 신라섬유와 코데즈 컴바인이 오늘 두 기업 모두 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변동성을 좀 키우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 외에 정거래를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토큰증권 관련주,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일부 종목만 좀 쫌쫌따리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이었었는데 정말 지금 증시는 저도 뭐 전문가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해도 너무한 자리 네,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 지수도 같이 함께 기술적인 분석 좀 하면서 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 주시기도 했었지만 최근에 신고가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7월 달 전고점 구간대 돌파해주면서 1% 정도 하락세면 뭐 차익 실현이 좀 일부 나와주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매그니피센트 7 기술 종목들이 대거 이제 하락세가 나왔었는데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사실 그 블랙 먼데이, 그러니까 증시 떨어지는 그 초입구 구간대까지는 사실 회복세가 다 나와준 상태에서 하락세가 나와준 거기 때문에 특히 엔비디아는 전일 같은 경우에 미국 법무부 쪽에서 반독점 관련해서 조사 소식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제 주가 보실 때 제가 3분기까지는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블랙웰 출시가 4분기로 일단 다시 앞당겨지긴 했지만 4분기가 미국에서는 기준이 11월에서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들어오려면 10월 달 정도는 돼야지 다시 엔비디아 주가가 움직임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조그마한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주가 움직임이 엔비디아에서 나와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는 그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승이 다 되돌림이 나와준 상태에서 차익이 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거진 이제 7월 전고점 구간대까지 지수가 올라와주면서 저항받고서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 국내 증시는 그러지 못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코스닥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을 채 다 되돌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82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와줘야 미증시와 같이 키 맞추기 하면서 커플링 하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800포인트를 미처 채 회복이 나와주지 못한 채로 지금 730포인트까지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황이 좀 호전적인가라고 싶어도 마찬가지로 이 마의 지금 61선 구간대, 그러니까 증시 떨어졌었던 이 구간대까지 미처 올려주지 못하고서 사실 저항을 또 받고 있는 거라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펀더멘털 체력이 약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런 증시 하락의 조짐은 전일 이제 민주당 쪽에서 금투세 관련 폐지 패키지 방안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또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과 미 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금투세 관련된 논의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증시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 정말 좀 안타깝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미증시 흐름을 보면서 가야 할 것 같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다시 추세가 잡히기 전까지는요. 관망 포지션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당분간은 좀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증시 흔들린다고 뭐 증시 국장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일일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굳건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증시 전략 잘 세워 나가신다면 또 분명히 또 기회가 오는 장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도 같이 함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일수록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보단 좀 관망하는 전략으로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8월 시장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달력 한 장 넘어간다고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었고 좀 답답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바라봐야겠습니다. 내일장은 좀 만회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내일 시초가 공략줄은 어떤 종목 바라보도록 할까요? 그나마 지금 시점에서는 방어적으로 갈 수 있고 수급의 네. 피난처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업 내지는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오늘 통신주 KT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사실 오전에도 이슈레이더 시간에 SK텔레콤과 KT 두 종목을 봐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사실 장중에 지금 살아남는 종목도 몇 종목 안 되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오늘 장에서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를 그래도 당분간은 이 수급 피신처로 계속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적어도 제가 지금 장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 청자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밸류업 관련 종목 내지는 이런 통신주 같은 종목들 한 종목 정도는 해지성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시세 차익용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종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KT 쪽에 들어오고 있는 이슈 보니까 올해는요. 분기 배당도 지금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사주도 소각을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들 특징이 장기 투자, 장기 보유용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 보유함에 있어서 약간의 그 재미라도 없으면 종목을 가져가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분기 배당을 해준다는 점 긍정적으로 네. 당연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보니까요. 배당금과 자사주 소각을 합친 총 주주 이익 환원 규모가 향후 연간 7천억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예상치들도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통신주 3사 중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 5% 정도 되는데요. 사실 자사주 소각까지 포함하게 됐을 때는 최대 한 7.1%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3사 중에서 가장 높은 주주 환원율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통신 관련 기업들이 AI 사업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중인데요. 성과가 또 사실 가장 빠른 건 SK텔레콤이긴 하지만 K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지난 6월 달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MS와 같이 함께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었고요. 지금 KT의 새 비전이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이 더해진 AICT 컴퍼니를 지금 현재 지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9월 중에 이 발표되는 파트너십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이 AI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소버린 AI 구축 역시도 KT가 앞장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또 관련 모멘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KT 월봉 흐름 보면요. 지금 주가가 사실 2020년도 이제 기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3년 정도 내내 지금 주가 상승세에 잘 나타나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반년 만에 다시금 또 4만 원 구간대까지 올라와줬거든요. 지금 상단 움직임 보면은 최대 4만 8천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일단 흐름 보면서 가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4만 원 부근이니까 1차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10% 정도 이제 상위 구간대인 4만 4천 원 정도까지는 목표 구간 그래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대인 37,500원 구간대 단기 손절 구간 참고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통신주 안에서 KT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44,000원으로 좀 짧게 바라보는 전략. 그리고 좀 원래는 KT는 좀 중장기적으로 함께 가져갈 수 있는 해지성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청년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청년층과 중장년층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합니다. 출산율,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해 재정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자동 안정장치 도입을 추진합니다.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수치를 담은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아예 닫게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월 평균 약 12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대출 규모 조절을 제시했습니다.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이 금융권 풍선 효과 우려와 관련해서는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수요 정체에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은 총 434.4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도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시장 점유율은 21.5%로 전년 동기 대비 3.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 CATL은 전년 동기 대비 29.9% 성장한 163.3기가와트를 기록해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SK텔레콤이 미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와의 협력을 통해 자체 서비스 ADAT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서울 중구 SKT타워 스펙스홀에서 퍼플렉시티 아라빈드 스니비바스 최고 경영자와 공동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퍼플렉시티는 SK텔레콤과 상호 투자와 공동 마케팅, ADAT과 글로벌향 AI 에이전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검색 AI 기능이 현대인의 시간을 절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퍼플렉시티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AI 검색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